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적절히 보완하라. 예. 우리가 보통 내 강점이 뭐지? 내 약점이 뭐지를 생각한 다음에 그래. 강점은 됐고 약점을 그러면 이렇게 좀 보완해서 거의 평행하게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이 많은 이 HR 쪽의 이론가들이 하는 얘기는 약점이 잘 보완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내 강점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강점을 극대화시켜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세계적인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인 IMG의 설립자이자 뛰어난 컨설턴트인 마크 맥코맥. 이 사람은 그걸로 유명해요. 자기 책 중에 하버드 MBA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것들. 그래서 저희들 대학생 때 꽤나 유명했던 책이고 이게 아마 다른 제목으로도 나왔고 그럴 텐데 이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테니스 선수들을 보면 미국의 중위권 프로 테니스 선수하고 이런 중위권 프로 테니스 선수가 대학에서 하는 경기하고 프로 리그에서 하는 경기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면 대학에서 경기할 때는 기술을 좀 습득하고 다른 선수의 약점을 파악하면 웬만큼 승리할 수 있지만 프로 세계에서는 자신의 약점보다 강점을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더라. 그래서 세계적인 테니스, 이게 추억의 테니스 스타 아마 예피디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들은 아는데 비오런 보그라고 스웨덴 선수인데 이 비오런 보그가 주요 테니스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기 시작했을 때 그가 지닌 몇 가지 강점이 드러난 거예요. 그는 다른 것보다 그라운드 스트로크나 순발력, 집중력이 10점 만점에 10점이었는데 서브가 약했어요. 그러면 서브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비오르는 현명하게도 내 서브가 경기의 승부를 좌우할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네. 그래서 약한 서브를 고치는 데만 매달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더 강점이 있는 그라운드 스트로크, 순발력, 집중력 쪽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서 세계 1위가 되었다는 얘기죠. 사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만능 제주꾼이 되기는 힘들죠. 그래서 저는 내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러면 내 약점을 그렇게 보완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방책을 갖고 있다면 업무를 처리하는데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죄를 한번 보면 저는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는 일은 되게 잘해요. 이걸 딱딱 듣고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돼 있고 저쪽 사람은 어떤 지금 생각일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라는 큰 그림은 되게 잘 잡아요. 그리고 의뢰인을 설득하고 감정을 조절시키는 그런 일도 제가 잘해요. 근데 제가 변호사로서 제가 솔직하게 좀 약한 부분은 집요하게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 좀 제가 약해요. 그리고 이 자료들을 막 세세히 숫자를 대조해보고 따져보는 그런 일은 또 쉽게 실증을 내고 잘 몰두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단 저한테 강점이 있는 부분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제 스스로가 알잖아요. 내가 이 부분 약하다. 그러면 우선 스스로에게는 자꾸 주의를 줍니다. 즉 야, 너는 분명 더 파헤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자료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너 놓치기 쉬워. 자꾸 이렇게 암시를 줘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 내 부족할 부분을 보완해 줄 만한 팀원이나 동료나 후배를 같이 팀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맡을 때 자료 정리에 탁월하거나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속성을 갖춘 멤버를 제가 같이 일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제가 사장이니까 항상 제 일에는 그런 친구들이 붙어오는 거죠. 그리고 밑에서 팀으로 이렇게 일을 시킬 때도 성향을 파악하는 거죠. A랑은 C랑은 이거 해야 되겠구나. B랑 D랑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럴 경우 이 팀플레이를 할 경우 특히 각자 자기가 강한 부분을 맡아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탁월한 효과를 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적절하게 보완해야 되는 거네요. 자, 역시 경영학에서 그 구루인 피터 드러커. 피터 드러커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요. 이 피터 드러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경영학 하시는 분들은 뭐 다들 신처럼 떠받드는 분인데 이분이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3년 공부법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분은 3년 주기로 이 전공을 바꿔서 새로운 분야를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이분은 공부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자료를 또 취합하고 이 뭐랄까 공부의 맥을 잘 잡기 때문에 자, 내가 앞으로 3년 동안은 바로크 미술을 공부한다. 딱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크 미술에 대한 모든 책들을 다 사고 이렇게 봐서 거기서 이게 논리를 만들어서 새롭게 책을 내면 그게 그 분야에서는 또 아주 뛰어난 책이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지식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가 3년 주기법이 되게 뛰어나. 그러니까 되게 지식학자로서 유명하신 분인데 피터 드러크의 대표적인 그 주제가 이겁니다. 강점 경영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강점 신봉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강점으로만도 충분히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의 강점으로만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이 전혀 할 수 없는 어떤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약점을 바탕으로 성과를 쌓아 올릴 수는 없다. 태생부터 직업이 거의 결정되어지던 옛날과는 달리 현재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의 강점을 알아야만 되고 그를 통해서 그들이 어디에 적합한지를 알아야 된다. 그럼 본인의 강점을 정확하게 아는 게 또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그 강점 혁명 뭐 이런 책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뭐 영어로 말하면 그 뭐 스트롱 포인트인가 이래 가지고 내 강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그 사이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이트들을 보면 이제 사람의 능력을 분석해 놓은 다음에 그 조사를 하게 되면 결과표가 나옵니다. 네, 당신은 맞아요. 아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뭐 치밀하게 파고드는 그쪽으로 떨어진다. 근데 뭐 전체적인 것을 거시적으로 파악하는 뛰어나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강점이 있는지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를 파악해 놓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예. 이것과 조금 관련을 해서 제가 이 실패 리스트 같은 걸 써요. 실패 리스트. 자, 뭐냐면 네. 우리가 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 투두 리스트 쓰는 거는 이제 많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투두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투두 리스트를 막 쓴단 말이죠. 쓰는데 투두 리스트를 이렇게 쓰다 보면 한 번씩 이게 정리를 해요. 그러면 네네. 야, 내가 진짜 한때 요 일에 되게 많이 매달렸었구나. 근데 그게 결국은 뭐 엎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따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실패 리스트. 그동안 추진하다가 중간에 어그러진 일들. 또는 내 판단착오로 시간만 낭비했던 일들의 목록과 네. 그렇게 된 이유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 거 쓴 것 한번 샘플을 가져와 보면 뭐 C사 프로젝트, C란 회사 프로젝트인데 이게 하다가 사건을 수임하려 하다 못했어요. 이유, 첫 제안 이후에 내가 좀 더 치밀하고 타이트한 후속 조치를 못해서 중간에 김이 빠져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김모 대표 사건. 그 대표랑은 관계가 좋았는데 그 실무자와의 작은 마찰과 오해를 제때 풀어내지 못해서 일을 키웠고 결국 안 돼버렸다. 빨리 대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쓰다 보니까 되게 속은 쓰린데 그래. 그 내가 진짜 되게 공을 들였고 시간을 들였던 이 얼그러진 일들을 써다 보니까 뭐 때문인지가 좀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피터 드러크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시행착오를 경영하라. 시행착오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시행착오 속에서 교훈을 얻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제가 그걸 뒤에 보고 내가 이렇게 실패 리스트를 쓰는 것은 조우성식의 시행착오를 경영하는 방식이구나. 그러네요. 그래서 한번 실패 리스트 속쓰리지만 한번 써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뭐 기록하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 다이어리 같은 거 하시는 거 좋아하신다면서. 다이어리랑 뭐 목표 적는 것도 참 좋아하고 마인드맵 하는 것도 참 좋아하는데 실패 리스트는 한 번도 적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반성할 만한 내용들은 좀 적었지만 실패만을 위한 리스트는 없었던 것 같은데 한번 준비를 해봐야겠어요. 되게 속은 쓰리는데 머리는 맑아져요.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그리고 실패 리스트를 적다 보면 쭉 다 보다 보면 나의 어떤 근원적인 그 성향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가 딱 거기에서 나올 것 내 같아요. 약점이 나오는 거지. 예. 예. 그러네요. 자,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두 번째는 기복 없이 일하라. 기복 없이 일하라. 예. 기복이란 게 기자와 복자가 한자인데 이제 기자가 이렇게 올라서는 거고 복자가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울퉁불퉁하는 거죠. 제가 로펌에서 근무할 때 이제 2년차, 3년차 막 열심히 일할 때 선배들로부터 이런 지적을 듣곤 했었어요. 조 변호사, 자네는 말이야, 이게
일을 잘 하는데 너무 기복이 심해. 그러니까 어떤 일은 진짜 정말 끝내주게 잘 처리하거든? 근데 어떤 일은 영 수준 미달이야. 야, 선배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복이 심한 후배들하고는 일하기가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완전히 믿고 맡게 되는데 어떤 일은 잘하고 어떤 일은 못하고 그러면 모든 일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혹시 또 얘가 또 사고를 치지 않았을까. 오히려 좀 처지더라도 일정한 수준을 계속 유지해주면 오히려 그 후배들하고 일하기 쉽지. 어떤 건 잘했다가 어떤 건 못했다가 이러면 니처럼 왔다 갔다 하면 선배들은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어.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선배들의 이 얘기가 되게 가슴에 와닿았던 게 제가 B형이니까 네. 이 B형 남자의 특성. 이렇게 막 좋은 거는 막 좋아했고 이 변덕심하고 변호사님 B형이세요? 아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내가 봤을 때 우리 예피디님은 A형 같은데? 저는 O형이요. O형이에요? 저는 근데 정말 B형을 제일 좋아해요. 왜? 친해진 사람들 보면 다 B형이거든요. 그랬어요? 예. B형이 어떤 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는 부분이 너무 좋아서. 정확하게 얘기해. A형은 얘기를 못 하잖아요. 예. 아무튼. 그래서 제가 B형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혈액형에 따른 맹신은 꼭 있는 건 아닌데 네. 약간 좀 이렇게 어떤 면은 약간 자유분방하고 약간 제멋대로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들면 열심히 해요 진짜. 그러다가 일이 재미가 없으면 안 하고 좀 이렇게 안 해. 그러니까 진짜 어떤 일은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멋지게 퍼포먼스를 내는데 어떤 일은 그렇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자, 일관되게 기복 없이 일을 잘 처리한다는 것은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전문직이든 모두에게 참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무슨 영화 평론 관련 책을 보다가 예전에 문화부 장관도 하신 이창동 감독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도 만드셨는데 그 밀양이 나왔을 그때 이제 어느 평론가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이창동은 기복 없는 1급이다.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와 같은 영화 10개 와도 바꿀 수 없는 수작이다. 그가 또 영화를 내면 무조건 보시기 바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그래 저 변호사는 기복이 없어. 저 변호사는 기복 없는 1급이야. 라는 얘기를 참 들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직장인 여러분들 일이라고 하는 게 또 이래요. 한 상사하고만 하는 게 아니고 일의 성격상 여러 상사랑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희한하게 궁합이 안 맞는 상사가 있어. 있어요. 이상하게 어떤 상사가 주는 일은 일도 좀 별로 싫고. 맞아요. 그런 거 있어? 있어요. 재미도 없고 좀 표도 안 나. 그러면은 좀 퍼포먼스가 안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상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직원들 평가하잖아요. 그러면 평가 완전 엇갈려. 예를 들어 김 부장님은 저기 박 대리 일 잘하잖아. 너무 잘 맞아. 우리 송 부장님은 뭘 잘해. 걔 기본도 안 돼 있는데. 그런데 보면 이 직장에서는 그래요. 확실하게 나를 땡겨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중요한데 확실하게 나를 비토하는, 나를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내가 이 일이 좋고 일에 따라서 자기가 판단하지 말고 어차피 사실 직장인이라고 하는 게 일이 주어지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정한 퍼포먼스를 올려야 되는 거. 그런데 보면 요즘 젊은 직원들은 자기 취향에 따라서 일의 퍼포먼스가 달라지는 걸 저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기복 없이 한다. 업앤다운이 없이. 일정한 긴장감을 항상 유지하라.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자, 그 다음 이슈 세 번째가 투두리스트를 작성하라. 모든 업무의 기본이에요. 저는 정말 아마 투두리스트 많이 작성하실 텐데, 그리고 프랭클린 다이어리 한때 유행이면서 그게 사실 대표적인 투두리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그런데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특히 변호사 업무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막 동시에 요청을 하고 동시에 하는 몇십 건의 사건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날짜를 놓치게 되면 정말 큰일 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두리스트는 변호사 초년생들부터 저는 많이 썼었어요. 많이 썼고
그래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그때는 종이로 수첩으로 썼다가 요즘은 온라인으로 저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온라인으로 꽤 괜찮은 투두리스트 앱들이 좀 있어요. 맞아, 있어요. 그래서 네. 나중에 뭐 저희가 후기 게시판에 네. 제가 주로 쓰는 투두리스트 앱들은 좀 올려드릴 텐데 네. 가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죠. 중요도에 따라서 이렇게 앞에 A, B, C 쓰고 리스트를 이렇게 쓴 다음에 나중에 지워나가는 방식. 그런데 저는 여기서 특별히 집중 투두리스트를 쓰는 날이 있어요. 일이 엄청 많다. 그리고 정말 오늘은 작심을 하고 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집중 투두리스트를 쓰는데 그 뭐 집중이라고 해서 뭐 그리 특별할 건 아닌데 개별 태스크 옆에다가 네. 예상 소요 시간을 적는 거예요. 아. 가능하면 1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서 10분 단위로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무슨 준비 서면 작성 땅땅땅 50분. 그다음에 제가 또 외부에 칼럼도 많이 쓰니까 뭐 월간 뭐 좋은 생각 원고 작성 30분. 또 뭐 무슨 대책 회의 준비 20분. 그래가지고 사실 어떤 일이 1시간 이상을 계속해야 될 일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큰일 아니면. 그래서 딱 쓴 다음에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그냥 투두리스트는 쭉쭉쭉쭉 쓰고 그냥 일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내가 요 일을 몇 분 안에 끝낸다라고 쓰는 거예요. 일단 써놓고 그다음에 리스크가 완성되면 개별 태스크를 시작할 때마다 PC로 타이머를 작동시켜요. 혹시 그 뭐 포모도로 방식이라고 이게 뭐냐 그러면 네. 포모도로라고 해서 15분 지나면 빵빵빵 울리는 이런 것들은 아이템들이 있는데 네. 타이머는 뭐 워낙 많아요. 저는 뭐 구글 애플리케이션 중에도 타이머가 되게 많은데 네. 자 그러면 자 요 일을 내가 만약에 20분 내에 끝낸다. 그러면 일단 그 일을 딱 시작하면서 타이머를 딱 눌러요. 그러면 20분 뒤에 얘가 띵띵띵띵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일을 하면 이게 이제 남은 시간이 표시가 되잖아요. 남은 시간 10분, 8분, 6분 맞아, 더 빨리 하게 된다니까요. 마음이 막 급해지는 네.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일을 했으면 조금 이렇게 루즈하게 갔을 텐데 그런 날은 급하게 해야 될 날은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막 그 시간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만약에 땡땡땡땡 하는데 내가 못했다. 네. 그러면 마치 축구도 이제 하다가 부상자 있으면 조금 루즈 타임을 더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 스스로한테 야 미안해 줘서 내가 5분 더 줄게. 그래가지고 5분을 더 줘서 하는 거예요. 네. 맨날 이러면 사람이 돌아버리죠. 그런데 이 하다 보면 이제 일이 많이 쌓여서 정말 테트리스가 계속 내려와서 게임 오버되기 직전까지 올라갈 때 그때는 나를 잡고 집중 투두리스트 쫙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네. 뭐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투두리스트와 뭐 관련지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병원 회진 시스템을 좀 활용하라. 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보면서 네. 참 뭐 제가 입원도 해봤고 또 어르신들 입원할 때 간병도 해봤는데 병원은 아침마다 회진을 하잖아요. 네네. 아침마다 의사 선생님들이 쭉 돌아다니면서 어떠세요 그러고 밤새 차트 이렇게 보고 그러면 보통 인턴 레지던트를 따라다니잖아요. 그 인턴 레지던트들이 새벽에 막 그 선생님 회진하기 전에 차트 다 정리하고 그래서 그거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진짜 야단 맞고 그런 네. 우리 드라마에 보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의사들은 저렇게 매일 체크를 하는구나. 매일 내가 담당하고 있는 환자들의 여러 데이터들을 매일 체크를 하는 거죠. 야, 저거 되게 괜찮다. 그러면 만약에 보통 이제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맡고 있는 일을 내가 깜빡하는 거지. 그러면 그게 묵혀가지고 저기 안에서 발효가 되고 있는 거예요. 곰팡이가 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은 자기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모든 환자들을 하루 아침에 매일 돌잖아요. 그러면 내가 매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한 2, 3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쫙 다 이렇게 펼쳐놓고 한번 이렇게 쭉 볼 필요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제부터 뭘 하냐 그러면 엑셀에다가 제가 하는 일들의 리스트를 쭉 적는 거죠. 쭉 이렇게 쭉 적는 거죠. 쭉 적어서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럼 한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한 종이 하나에 다 들어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딱 들어와서 이걸 쭉 보다 보면 적어도 빠지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병원 회진 시스템을 보고 그걸 확인을 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 큰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한 장에 다 출력해 놓고
그럼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울 건 지우고 내가 지금 요 일은 빠짐없이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는 병원 회진 시스템을 활용해서 엑셀표를 한번 만들어 봐라. 괜찮네요. 한눈으로 봐라. 그러니까요. 그래야 빠지는 게 없다. 예. 변호사님 굉장히 꼼꼼하신 것 같은데요. 펑크 나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의뢰인에게 멱살을 잡힐 수가 있으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네요. 예.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네 번째 이슈입니다. 모든 일을 프로젝트화하라.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약간 회진 시스템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이런 질문, 자, 어떤 스타트업의 김 대표는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쁜 일과를 보낸다. 정말 많은 일들을 동시에 하는 것 같은데 정리가 안 되는 게 함정이다. 몇 가지 일들은 완전히 용두사미가 돼버린 것도 있다. 이게 멀티태스킹을 즐겨 하긴 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뒤엉켜서 한동안 묻혀버리는 일도 생긴다.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네. 제가 이제 그 습관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공병호 선생, 이제 공병호 선생에 대해서는 평가들이 뭐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맞아요.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네. 있긴 한데 적어도 이분의 그 어마어마한 성실성, 그 부분은 저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그냥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그분은 이제 뭐 책을 쓰는 거나 강연, 방송 출연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다 프로젝트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변호사 제가 처음 들어가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무슨 M&A 같은 거 있다. 그러면 항상 그 프로젝트 이름을 붙여요. 근데 이게 M&A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LG 칼텍스가 뭐 인천도시가스랑 M&A를 한다. 그러면 이게 프로젝트 이름이 알려지면 이게 얘기하다 보면 이게 비밀스러우니까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잖아요. 로펌 내에서도 다른 변호사들이. 그래서 보통 이름을 붙여요. 뭐, 프로젝트 헤라클레스. 뭐, 프로젝트 무슨 뭐 람보.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것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 모든 자료들은 그 파일에 다 집어넣고 사람들한테 뭐 프로젝트 람보 어떻게 되고 있어 이렇게 그 프로젝트별로 정리하는 것은 네. 되게 변호사한테 되게 익숙한 거예요. 되게 익숙한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거죠. 자, 뭐 제가 이제 뭐 언제까지 무슨 보고서를 써야 된다. 무슨 내년도 사업 계획서를 쓴다. 이런 나한테 주어진 일이 있을 때 그거를 다 하나의 프로젝트로 무슨 보고서 쓰는 거 이게 하나의 이름을 만들어서 별도의 이름을 뭐 따로 닉네임으로. 아까처럼 뭐 프로젝트 이름 만들 필요는 없지만 이게 하나의 독립된 일이야.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엑셀에다 쓰는 거죠. 요 프로젝트.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변호사들은 내가 현재 몇 건의 사건을 갖고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마치 우리 일반 직장인도 내가 지금 현재 몇 건의 프로젝트를 갖고 있지 개별 일들을 그냥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프로젝트로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 그냥 일이 아니고 프로젝트라는 명칭을 분명히 하는 순간부터 일은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막 흘러가는데 그거를 쪼개고 요거는 1년이야. 1월 1일이야. 요거는 12월 25일이야. 이렇게 사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리듬을 준 거잖아요. 저도 일에도 리듬을 주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 요 프로젝트 이렇게 쪼개서 프로젝트별로 그럼 난 현재 이번 주에 몇 개 프로젝트를 끝내야 돼. 그리고 딱 끝나면 지우고. 그러니까 그거의 기쁨. 그렇죠. 지울 때의 지울 기쁨이 때 얼마나 기쁨. 큰데요. 그래서 이건 네.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이 투두 리스트를 하다가 어떤 책에서 보고 제가 귀가 얇아서 네. 누가 이런 거 좋다 그러면 또 막 네. 따라서 하거든요. 일부러 오늘 해야 될 일을 포스트잇에 예. 작은 포스트잇에 다 쓰는 거예요. 다 써가지고 다 붙여놓고 그럼 한 10개쯤 붙어 있잖아요. 끝날 때마다 떼서 구겨서 수지승에 찝어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하라. 그 그래서 쾌감이 그렇게도 얼마나 좀 큰데요. 해봤었어요. 맞아. 저도 빨간 펜으로 쫙쫙 그을 때 예. 그때 그 기분이 좋아서 항상 그 투두 리스트를 더 꼼꼼하게 적는 게 있기도 해요. 네. 예. 자, 이제 또 다음 내용이 있나요? 네. 다음 다섯 번째 이슈. 자, 이메일 활용 시 유의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이메일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진짜 저도 이메일 딱 받으면서 이 사람이 참 이 비즈니스 내공이 어느 정도다. 또 이 보기는 사람이 멀쩡했는데 뭐 이래 하는 사람과 이 사람이 보기는 사람이 좀 약간 어리버리해 보였는데 대단하다 뭐 이렇게 느낌을 네. 이게 말로서는 드러나지 않는 그 이메일에서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모든 이메일을 다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중요한 미팅을 하고 난 다음에 후속 조치로 메일을 보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선 이게 이런 목차로 일단 첫 번째는 오늘 만나서 반가웠다라고 하는 인사말 쓰고, 두 번째 오늘 논의되었던 내용이 무언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내 정리와 상대방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 입장에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오늘 내용이 이랬습니다. 한번 정리해 봤는데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또 사실 또 중요한데, 대화 도중 상대방이 슬쩍 이제 언급했던 뭐 개인적인 부분, 예를 들어 뭐 그분이 내가 등산에 관심이 많다라든가 뭔가 뭐 그런 포인트가 있으면 제가 이게 국내 등산 정보에 관해서 아주 정리가 잘 된 블로그가 하나 있어서 네. 한번 제가 참고로 보내드립니다. 자, 이렇게 메일을 보내오면 이 친구 되게 프로페셔널하네.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네. 인간적인 면도 있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내면서 참조로 우리 상사를 딱 붙이는 거예요. 상사가 딱 봤을 때, 이 친구 봐라. 상대방한테 이렇게도 메일을 보내고 개인적인 터치까지 하면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다 쓴다는 얘기죠. 그럼 사실 이게 나중에 제가 소송 얘기를 좀 하면 무슨 계약 협상을 하다가 나중에 이게 일그러져 가지고 법정 분쟁 가는 경우 많잖아요. 그랬을 때는 과연 어떻게 협상이 진행되었던가라고 하는 그 증빙 자료가 네. 나중에 되게 중요해요. 그럼 이런 식으로 그때 저희가 만나서요 이렇게 우리 얘기했었고요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증거 자료도 활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요한 미팅을 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 보내는 이메일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건 아주 좀 디테일한 건데, 이렇게 줄을 이렇게 띄우지 않고 계속 쭉 써버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가독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냥 2줄이나 3줄 쓰고 한 줄 띄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 법률적인 문서에는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가독성을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감정의 문제입니다. 감정. 왜냐하면 이메일은 남잖아요. 그럼 뭔가 내가 열받아서 너 그랬어? 그러면서 이메일을 팍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전화로 해서 싸우면 사실은 그게 상대방이 녹음을 하지 않는 한은 그게 남지가 않는데, 열받은 상태에서 막 이메일을 써가지고 보내버리면 그 이메일이 상대방 메일하면 남잖아요. 저도 예전에 누구랑 좀 다툼이 있었는데 그쪽이 아주 열받은 상태에서 정말 저를 비난하는 메일을 하나 딱 보냈어요. 길게. 네. 근데 그 뒤에 어떻게든 풀었어. 근데 그 메일을 제가 한 번씩 봐요. 근데 그 메일은 정말 저를 엄청 씹었거든. 맞아, 이 자식이 옛날에 이랬던 놈인데. 옛 기억이 막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메일과 감정 통제에 대한 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이메일은 감정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자. 네. 즉, 이메일은 의사소통 수단 중에는 아주 불완전하고 형편없는 수단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이메일만으로는 글쓰기의 달인이 아니라면 내 감정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다. 특히 받는 사람의 기분이 위축돼 있다면 발신자가 일반적인 내용을 썼어도 받는 사람은 이를 공격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네. 두 번째, 이거예요. 감정의 명확한 전달을 위해서, 이거 좀 중요합니다. 감정의 명확한 전달을 위해서 이메일 앞부분에 나의 지금 전체적인 감정 톤을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마음의 부담을 느끼면서도 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뭔가 좀 까칠한 얘기가 나오겠구나. 또 두 번째,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메일을 보냅니다. 그러면 얘가 뭔가 좀 감정이 있었구나. 섞여서 지금 얘기를 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마치 그 물에 들어갈 때 준비운동하고 들어가듯이 한번 준비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대방 스타일에 맞추라는 거죠. 메일을 좀 주고받다 보면 상대방 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상대방이 용건만 팍 쓰는 사람인지 안 그러면은, 요즘도 보면 꼭 앞에 날씨, 네, 요즘 추위가 계속돼서 이렇게 꼭 그렇게 격식을 차리는 사람이 있고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또 내가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가를 파악을 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상대방 이메일에 즉각 반응하지 말자.
특히 뭔가 상대방 이메일이 나를 화나게 한 거예요. 이때 즉각적으로 감정적인 대응을 할 경우에는 두고 이게 힘든 문제가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메일은 상대방이 남아있으니까 잊을만 하면 다시금 그 이메일이 상대방을 자극하고 상대방의 맞아요. 전투 의지를 불태우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화나게 하는 이메일일수록 최소한 1시간 이상의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답장을 하자는 거고요. 5번째는 상대방의 피드백을 기다린다는 말로 마무리하자. 즉 아이고 너무 제 의견만 말씀드린 것 같네요. 아무래도 제가 뭐 이런 점들이 좀 신경이 쓰여서 그랬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거나 제가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메일을 보낼 때 감정 통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도 좀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적인 내용이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업무력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소개해 줄 만한 책이 있다면요? 네. 너무나 유명한 책인데 우체부 프레드, 그러니까 마크 샌번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요. 마크 샌번.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작가면서 동기부여 뭐 이런 강의하는 사람인데 네.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서 이렇게 이사를 가고 짐을 풀고 있는데 띵동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우체부가 들어온 거예요. 아 새로 이사 오셨다고 그래서 네네 저는 프레드라고 합니다. 저는 우체부입니다. 네 그래요. 그냥 인사하고 이제 보낼 줄 알았는데 이런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는 저기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죠? 라고 이제 마크 샌번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지? 예, 저는 강의를 하고 컨설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혹시 집을 자주 비우시나요? 자주 비우게 되겠죠? 제가 왜 여쭤보냐 그러면 집을 자주 비우시는데 만약에 우편물을 계속 이렇게 넣다 보면 사람들이 봤을 때 특히 미국은 뭡니까 이렇게 집 앞에 이렇게 우편물 이렇게 메일 박스가 네네. 있는 경우가 네. 있잖아요. 이렇게 자꾸 쌓이다 보면 저 집에 사람이 없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좀 사전에 알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러면 가능하면 제가 바깥에 메일 박스에 놓지 않고 현관문 안으로 밀어 넣어 드리겠습니다. 아이 고맙네요. 그리고 가능하면 저한테 일정표로 네. 이번 달에 다음 달에 언제 외부에서 강의하시는지를 알려주시면 네. 제가 그거를 보고 집에 안 계실 때는 제가 우체국에 보관하고 있다가 오실 때 제가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완전 마크 샌번이 놀란 거예요. 왜냐 자기 생각에 우체부라는 일은 그냥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고 그런데 이 프레드라는 사람은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 일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그러니까 프레드가 저는 매일 행복하고 싶습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좀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고 싶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얻는 만족감이 제게 그런 자부심을 줍니다. 저는 이렇게 순수하게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게 즐거운 것 같아요. 만약 어떤 다른 목적 때문에 사람들을 돕는다면 제가 진정으로 즐겁지는 않겠죠. 그래서 마크 샌번이 누구가 생각해도 그 일이 다 그 일이 거기서 거기지라고 우습게 생각했던 그 일에 대해서 저렇게 최선을 다하고 저런 퍼포먼스를 내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우체부 프레드를 가지고 강연을 하고 네. 모든 어떤 직장에서 우리 회사의 프레드가 누굴까? 이 프레드 찾기 운동을 연 거예요. 그러면은 공무원 중에도 프레드가 있을 수 있고 변호사 중에도 프레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프레드라고 하는 것은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정말 고객에게 많은 만족을 주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무슨 책을 보다 보니까 번스타인에게 누가 물어봤대요. 지휘자인 번스타인에게 오케스트라 지휘하다 보면 어느 파트에 있는 연주자들이 제일 좀 일반적으로 힘들어 하나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답이 전 되게 저한테 좀 감명 깊었는데, 트럼펫, 바이올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세컨드 바이올린이라는 거죠. 왜요? 원래 바이올린이 이제 퍼스트 바이올린, 세컨드 바이올린, 서드 바이올린까지 있게 하는데, 원래 세컨드 바이올린은, 퍼스트 바이올린이 막 화려하게 멜로디를 연주하면, 세컨드 바이올린은 띵땅,
띵땅 뭐 이런 것만 한단 말이죠. 즉 세컨드 바이올리니스트 중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을 느끼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참 보기는 힘들었다. 그래서 세컨드 바이올린의 가장 힘든 포지션 같다라는 얘기를 번스타인이 했는데 같은 관점에서 그러네요. 뭐 우체부, 뭐 청소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그거 뭐 별거 있어? 라고 하는데 실제 그런 일을 하는 분들 이건 제가 어느 냉면집 얘기인데 제가 자주 가는 냉면집, 우리 냉면집에 가면 그 뭡니까 이 발레 파킹을 해주는 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키 던져주면 뭐 이렇게 차세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발레 파킹을 하는데 저는 그분 보면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발레 파킹을 하면서 바깥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손님이 밥을 먹고 이렇게 계산대에 나가는 걸 파악을 하고 빨리 가서 이걸 차를 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차를 좀 점검을 해주는 거예요. 요러고 왜냐하면 사람들 뭐 저도 그렇지만 차는 몰지만 차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요런 거는 요 소리가 나는 거는 요게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스피드 메이트 가서 좀 해보세요. 제가 이제 몇 번 가면서 야, 좀 존경스럽다. 자기가 하는 일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저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체부 프레드라는 책이 되게 작아요. 되게 얇아요. 되게 얇은데 이 프레드의 이 얘기 그러면 과연 아까 프레드가 우편물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해주고 또 심지어 고객이 언제 집을 비우시나 일정표를 주세요. 그게 맞춰 드릴게요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영역에서는 과연 어떤 식의 서비스로 그게 발현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이제 그런 시간을 아마 제공해 줄 수 있는 책일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책 제목 중에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워라라는 이제 얘기 참 좋아하는데 네. 어디에 심겨지든 간에 꽃을 피워낼 수 있다라는 그런 책의 이야기였거든요. 그 내용이랑도 조금 생각나기도 그러네요. 하고요. 예. 25회 직장 내공 오늘 좀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신다면요.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은 적절히 보완하는 수준에서 퍼포먼스를 올려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너무 업앤다운 심하게 하지 말고 네. 결과물의 성과를 기복 없이 꾸준히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일을 하기 전에 투두리스트를 제대로 작성하는 게 중요하고 또 정말 일이 많이 몰려있을 때는 집중 투두리스트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네 번째가 그냥 내가 일을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을 이렇게 프로젝트화해서 딱딱 이렇게 이렇게 쪼개서 일을 하는 그렇게 하면 성취욕이 더 높아진다. 그래서 병원 회진 시스템을 활용해서 내가 지금 몇 가지 일을 가지고 몇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가 너무나 자주 쓰는 이메일. 근데 이 이메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불완전한 소통 수단이다. 이걸로 인해서 많은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메일을 쓸 때 주의할 점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